에 가보면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 기초라는 게 있어요. 회계 변경이라고 하면 기업이 우리 현재 채택하고 있는 회계 정책이 있을 거고 회계 추정 부분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새로운 기업 회계 기준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경제 환경이 변했다든지 기술이나 기업 환경 변화에 따라서 우리 회사에 기업에 안 맞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 현재 채택하고 있는 것들을 다른 회계 정책으로 변경하거나 추정하는 부분이 회계 변경이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회계 변경을 하게 되면 회계 정보의 유용성 부분이 증진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단점이 뭐가 있겠어요? 회계 정보가 전년도와 금년도가 예를 들어서 달라진다라고 하면 기간별 비교 가능성의 침해 우려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회계 담당자가 회계 변경을 할 때는 적정성 부분에 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회계 변경을 하게 되죠. 그리고 변경을 한 후에도 반드시 재무정보 이용자들이 회계 변경에 관련된 내용들을 인지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시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이드라인으로 잡고 가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회계 정책 변경이에요. 맨 앞장에 이제 회계 변경이 나오고 회계 정책 변경이 나오는데 정책 변경, 추정 변경이 있었으니까 정책 변경의 경우에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적용해 오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정책을 다른 회계 정책으로 변경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안 하더라도 적용해 오던 회계 정책을 다른 정책으로 변경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변경이 있는지 예를 들어보면 우리 교재에 재고자산의 가격 결정 방법을 선입선출법에서 평균법으로 변경을 한다든지 또는 투자부동산 평가를 우리 이제 투자부동산이 있었죠? 평가를 원가법에서 공정가치법으로 변경을 한다든지 유형자산, 무형자산 측정 기준 변경과 관련해서 원가법에서 재평가 모형으로 변경한다든지 이렇게 우리 이제 교재 예에서도 재고자산은 안 나오는데 투자부동산과 관련해서 유형자산, 무형자산과 관련해서 아마 예제가 나오고 있을 거예요. 처리 변경 방법과 관련해서 뒤에서 한번 살펴보면 될 거고요. 예제에서 재고자산은 안 나오네요. 다른 교재에는 나오고 있는데 안 나와서 우리는 그 부분은 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회계 정책 변경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변경이 가능한 경우에는 KIFRS에서 정책 변경 요구한다든지 또는 회계 정책 변경 가능한 국가 변경을 하는 경우가 좀 더 신뢰성 있고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우리가 봤을 때 이럴 때는 변경이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중요성 변화로 새로운 회계 정책을 적용해야 된다든지 실제 상황의 변화로 과거 실질이 다른 거래에 대해 다른 회계 정책을 적용하는 게 맞다라고 한 생각이 든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뭐예요?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 정당한 회계 처리로. 그다음에 회계 정책 변경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예요? 일반적인 회계 기준에서 오류 수정 부분으로 이제 분류되는 부분이에요. 현금 회계에서 발생주의 회계로 변경을 한다든지,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후입선출법이 우리가 ISRF 기준에서는 안 쓰는 부분이잖아요. 후입선출법에서 선입선출법으로 변경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다음은 회계 추정과 변경 부분이에요. 회계 추정의 경우에는 기업 환경의 불확실성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기업 환경의 불확실성 하에서 미래의 재무적 결과를 사전적으로 예측하는 부분이에요. 우리 이제 가보면 이것도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한 6가지 정도?
유형 무형자산의 감가상각의 감가상각 방법, 내용 연수, 미래 경제적 효익의 기대 소비 형태. 그래서 감가상각 방법 변경도 회계 추정 변경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도 우리가 감가상각 모형 유형자산, 무형자산이 나왔잖아요. 이때에는 뭐가 나왔어요? 원가 모형에서 재평가 모형으로 측정을 변경하는 거였고, 얘는 추정을 변경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 가보면 유형자산, 무형자산의 내용 연수를 비한정에서 유한으로 변경하는 경우야. 대부분의 무형자산의 이제 내용 연수가 비한정적, 무한한 게 있었죠. 이런 것들을 유한한 것으로 변경하는 경우라든지, 매출 채권 손상률이 있었죠. 몇 %만큼 매출 채권 잔액에 대해서 우리가 기말에 항상 보고기간 말에 못 받을 확률을 정하죠. 그래서 매출 채권 잔액에 대한 대손 손실 예상률이 변경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에요. 제품 보증 충당 부채 추정치 변경이라든지 정부 보조금 사용 요건 등을 정부 보조금을 받았는데 사용 요건 충족을 못한 거예요. 또는 그래가지고 상환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정부 보조금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중급 1, 2 중에 정부 보조금과 관련된 그 유형자산, 무형자산의 정부 보조금과 관련된 내용들을 배웠을 거예요. 정부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면 충족하게 되면 사용 요건을 충족하면 그대로 이제 회계 처리해 주면 되는데 사용 요건을 충족 못했을 때 상환해 주는 회계 처리를 여러분들이 배웠을 거예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이제 추적 부분이 변경됐을 때라든지 가치평가 기법이 변경이 됐다든지 이런 부분이 회계 추정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회계 추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사용해 오던 회계 추정치의 근거와 방법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추정의 변경과 회계 오류 부분이 이렇게 대조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한 추정 여부에서 회계 변경 전에 이용 가능한 정보를 충분히 활용을 했는지, 성실한 추정 변경, 그 다음에 경험 부족, 불성실 이런 부분으로 일한 것들은 우리 오류 수정 부분으로 넣어주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추정과 변경 관련 부분이에요. 오류 수정은 여러분들이 이제 간단하게 2번에 나와 있으니까 과거 기간 동안에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신뢰할 만한 정보를 이용하지 못했다든지 여기 지금 나오죠. 잘못 이용해가지고 재무제표에 누락이라든지 왜곡을 발생시켰다든지 산술적 오류, 회계정책 적용 오류, 사실 관가 다 포함되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류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런 수정 부분이 이제 다음 교시 정도에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림에 우리 교재에 그림이 나와 있어서 한번 보려고 해요. 그림에 봤더니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서 이전의 방법을 인정을 했는가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변경과 오류 수정 부분을 우리가 분류를 할 때 아니요? 그러면 우리가 오류 수정 쪽으로 가져와야 되고 예 그랬어요. 이전의 방법 인정했었어요. 라고 하면 예가 되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갈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선택적 적용이 가능했던가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네, 선택적 적용 가능했었어요. 내가 이거 선택하고 싶으면 이거, A 선택하고 싶으면 A, B 선택하고 싶으면 B 이렇게 가능했어요. 그러면 회계 정책 변경으로 갈 거고요. 아니요, 그거는 가능하지 않았어요. 그럼 회계 추정 변경으로 갈 거예요. 회계 변경과 회계 추정이 뭐예요? 회계 정책 변경과 추정 변경이 회계 변경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쪽이 국제회계 기준에서 인정 안 했으면 오류 수정 부분을 여러분들이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회계 변경과 관련된 회계 처리 방법은 소급법이 있고
세 가지가 있을 거예요. 단기 일괄 처리법, 전진법 세 가지가 있는데 간략하게만 보면 소급법이라고 하면 회계를 변경하는 부분이에요. 회계를 변경한 회계 연도의 기초 시점에서 당해 회계 변경이 이익 잉여금에 미친 누적 효과를 계산을 해가지고 새로운 회계 정책이 처음부터 적용해 온 것처럼 소급해서 수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먼저 해줘야 될 게 소급법에서는 회계 변경의 누적 효과 부분을 우리가 봐줘야 되고요. 누적 효과를 계산을 해야 되고 회계 변경 연도에 기초이익잉여금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초이익잉여금 부분을 가감해서 수정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비교 재무제표에서는 변경된 회계 방법으로 재작성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회계 변경의 영향이 손익계산서를 거치지 않고 직접 이익잉여금의 회계 변경 영향, 직접 이익잉여금에 반영해주는 형태가 소급법이에요. 그래서 소급법의 경우에는 재무제표 비교 가능성의 일관성을 유지하겠다라는 게 이제 근거고, 이제 한계점도 있겠죠. 다 모든 게 한계점이 있으니까 포괄 이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고, 기존에 공표된 재무제표 수정으로 인해서 재무제표 신뢰도가 저하된다든지 실무적 적용이 어렵다든지 이러한 단점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서 우리 교재에 이제 소급법과 관련된 예를 하나 주고 있어요. 514페이지에 보면은 소급법에서는 회계 변경 누적 효과를 먼저 계산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리고 이 금액을 기초로 2월 이익잉여금을 직접 반영을 했었고, 그래서 회계 변경을 한 자산의 기초 장부 금액은 원래부터 당해 자산을 취득한 시점부터 변경 후 방법을 적용한 것처럼 수정이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이제 예를 줬으니까 어떻게 하는 건지 한 번씩 확인해 보자고요. 회계 변경의 회계 처리 방법 해가지고 주한국은 1년도 1월 1일에 선입선출법 FIFO에서 가중평균법으로 변경을 했대요. 그리고 변경 전에 기초 재고 칸이 좀 적어서 비기닝 우리가 재고자산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기초 재고 200원, 처음부터 변경 후의 방법인 W 가중평균법이죠. 가중평균 재고 방법 이거를 사용을 했다면 기초 재고 자산 100원으로 계산을 하고 FIFO를 적용할 선입선출법을 적용을 했다면 기초 2월 이익잉여금은 300원이라 할 때 이렇게 적어놨어요.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보면은 재고자산의 원가 흐름 가정 선입선출법에서 가중평균법으로 변경을 했고요. 변경 전 방법인 선입선출법에 기초한 재고자산 금액이 선입선출법 변경 전 선입선출법에 기초한 재고자산 금액 조금 써줄까요? 재고자산 금액 이렇게 하면 넘어갈 텐데 재고자산액 200원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변경 후의 방법인 가중평균법을 사용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게 기초재고자산 금액 100원으로 계산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입선출법을 적용을 하게 되면 기초 2월 잉여금은 300원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300원이라고 할 때 우리가 재무제표에
기초재무제표의 상황을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선입선출법에 의한 재무상태표, 가중평균법에 의한 재무상태표를 그려놨어요. 그럼 선입선출법에 의한 재무상태표를 보면 재고자산이 지금 현재 200원이고요. 2월 이익잉여금이 지금 300원이에요. 여기 지금 이익잉여금 300, 그 다음에 기초재고자산 200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중평균법에 의한 재무상태표라고 보면은 재고자산이 가중평균법으로 가면 기초재고자산이 100원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 그대로 여러분들이 가주면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00원만큼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선입선출법과 가중평균법의 차액이 100원만큼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2월 이익잉여금의 경우도 우리가 살펴보면 2월 이익잉여금이 300원, 여기서는 지금 300원이기 때문에 차액만큼을 우리가 100원으로 잡아주면 2월 이익잉여금이 200원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의 재고자산 금액과 선입선출법 금액과 지금 가중평균법 금액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차액 100원, 차액 100원만큼 나오죠. 이 부분을 우리가 수정해 주어야 될 부분이고 이게 회계 변경의 누적 효과 부분이에요. 다 장부 금액이 다른 부분을 우리가 수정을 해줄 텐데 수정해 줄 때 다른 항목들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차변의 2월 이익잉여금 100원, 대변의 재고자산 100원 차이 나는 부분이 어디예요? 지금 2월 이익잉여금에서 100원만큼 차익이 나고 재고자산에서 지금 100원만큼 차익이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수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 2월 이익잉여금 100원 차이 나는 만큼 빼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재고자산 차이 나는 만큼 재고자산 100원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소급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소급법의 문제는 뭐였어요? 비교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단점이 있었죠. 다음이 단기 일괄 처리법이에요. 515페이지에 보면 단기 일괄 처리법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죠. 우리 교재에. 간단한 부분이죠. 회계 변경 누적 효과 계산해서 회계 변경을 한 회계 연도의 단기 손익에 반영하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소급법과 전진법의 중간 형태가 지금 단기 일괄 처리법인데 회계 변경 누적 효과를 계산을 한 다음에 앞에서도 우리 회계 변경 누적 효과는 계산을 했어요. 소급법에서도 회계 변경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별도 항목으로 보고를 하는 거죠. 그리고 회계 변경적 전 회계 연도의 재무제표를 수정하지 않아. 소급법에서는 수정해가지고 비교 가능성이 저하된다고 그랬는데 수정을 안 해요. 그래서 회계 변경 효과가 큰 경우에는 과거 가상 재무제표를 작성을 해가지고 공시를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단기 일괄 처리법의 장점은 뭐가 있고 단점은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장점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소급법하고 우리가 비교해봤을 때 소급 수정하지 않기 때문에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죠. 소급법이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저하는 게 되는 게 단점이었잖아. 그리고 회계 변경 효과가 손익계산서에 모두 반영되기 때문에 포괄이익 개념에 부합한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이걸 부합을 못했잖아요. 한계점이라고 하면 당해 연도 이익의 단기 수익 그리고 경제적 사건과 관련이 없거나 희박한 금액이 포함되기 때문에 수익 비용 대응 원칙에 부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또 한계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경영자가 이익 조정 목적으로 회계 변경을 악용할 가능성도 있고 KFRS에서는 우리 단기 일괄 처리법을
우리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것까지 여러분 확인해 주시면 되고, 회계 처리할 때 차변에 회계 변경 손실, 위에 거 우리 이제 앞에서 했던 거 여기에 맞춰서 여기에 근거해서 회계 처리를 해보면 차변에 회계 변경 손실 100원, 대변에 재고자산 100원, 회계 변경 손실이라는 부분이 들어오죠. 2월 잉여금 대신.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다음이 이제 전진법이에요. 전진법은 회계 변경 이전에 보고된 재무제표에 어떠한 수정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 변경 누적 효과도 계산하지 않고, 전진법은 회계 변경 영향을 회계 변경한 이후의 회계 기간에만 반영하기 때문에 미래적 처리법이라고도 우리가 불러요. 그래서 장부의 기초 잔액을 아예 수정하지 않는다는 거, 회계 변경 연도 초에 장부상의 잔액에 근거해서 회계 변경 기간과 그 이후의 회계 기간에 대해서만 변경된 회계 처리를 하는 방법이에요. 좀 더 쉽겠죠. 그래서 회계 변경 누적 효과가 단기와 단기 이후의 기간에 분산 반영될 수 있다는 점, 회계 추정 변경에 적합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회계 추정 변경 시에 전진법 나올 거예요.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서 소급 수정은 안 한다라는 것. 그다음에 전진법의 근거, 그러면 재무제표의 확정성을 중요시하는 것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사용을 하고, 간편한 회계 처리 방법이다. 왜? 누적 효과 계산이라든지 소급 수정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포괄 이익 개념에도 부합한다. 몇 가지 좋은 점이 있네요. 한 개는 회계 정보의 기간별 비교 가능성, 일관성 유지 어렵다라는 거, 소급법하고 여기는 비슷하네요. 이렇게 해서 회계 변경의 회계 처리 방법 한번 살펴보면, 소급법, 전지법, 우리가 이제 단기처리법은 안 해도 된다라고 했으니까, 자 볼게요. 소급법은 변경 이후의 방법으로 수정을 하는 거고, 전지법은 수정 안 하는 거였죠. 그래서 변경 연도와 변경 연도 이후에 추가적 회계 처리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의 부분이에요. 변경 후 기초 장부 금액 변경 후의 방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누적 효과 이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변경 연도의 기초 이익 잉여금의 우리 누적 효과를 반영해 주는 방법이 소급법이고요. 변경 전 기초 장부 금액의 변경 후 방법을 적용하는 건 같은데, 누적 효과라는 부분이 전진법에 있었냐 없었냐를 생각을 해보면 되죠. 그래서 단기와 단기 이후의 기간에 우리 분산 반영해주는 부분이에요. 그 소급법 같은 경우는 기간별 비교 가능성, 일관성을 중시하는 부분이고, 전지법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의 확정성을 중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간편한 회계 처리, 포괄 회계 이익 개념에 부합한다라는 부분을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다음은 517페이지로 가서 회계 변경 부분이에요. 회계 변경, 우리 이제 KIFRS의 회계 처리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변경 회계 처리해가지고 소급법, 전진법 있었죠. 그래서 소급법 같은 경우에는 회계 변경 효과를 어디에 기초 이익 잉여금에 반영을 했었고, 전진법은 단기와 미래 기간에 반영을 해주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정책 변경할 때 우리가 소급법, 회계 추정 변경할 때 전진법,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전기분 재무제표 수정 반영하고, 전진법은 전기분 재무제표 수정 반영하지 않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하면서 가주면 될 거예요. 추정과 관련된 문제는 한 문제, 그리고 변경과 관련된 문제는 아마 세 문제가 나와 있을 거예요. 회계 정책 변경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 했죠, 여러분?
반드시 이제 회계 정책 변경에서 회계 처리 소급법으로 하게 되는데 비교 재무제표 작성이 가능하고 새로운 회계 정책이 처음부터 적용된 것처럼 회계 처리를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회계 정책 변경 영향을 실무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단기 기초 시점으로 볼 때 과거 기간 전체를 우리가 볼 건데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기간에 기초부터 점진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고 이전 기간의 자산부채 자본에 미치는 누적 효과의 조정 고려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씩 확인해 주시고요. 이거 다 봤던 부분이에요. 이거 뭐 정확하게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비교 표시는 하나 이상의 과거 특정 기간에서 소급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회계 기간의 자산부채 기초 장부 금액을 소급 적용을 하게 되고 변동하는 자본 구성 요소의 그 기초 금액 부분도 조정해 주는 게 소급법이에요. 그래서 이 소급법이든 다른 방법을 사용하든 회계 정책 변경이 있으면 반드시 공시를 해야 된다고 앞서서 우리가 충분한 공시가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도 한 번씩 확인해 주면 돼요. 회계 정책 변경의 성격에서 새로운 회계 정책이 재무제표의 신뢰성과 목적 적합성의 제고에 기여하는 근거 그러니까 변경을 하게 되면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한 번씩 그냥 읽어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변경을 하게 되면 왜 변경을 했는지 그리고 재무제표의 신뢰성과 목적성, 적합성, 재고에 얘가 기여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공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실무상 가능 범위까지 비교 표시된 각 과거 기간의 다음 항목들 회계 정책 변경에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의 각 항목 조정 금액 기본주당 이익, 희석주당 이익의 조정 금액 이런 것들 우리가 공시해줘야 되고요. 실무상 가능 범위까지 비교 표시된 회계 기간보다 앞선 기간에 귀속되는 조정 금액이라든지 소급 적용할 수 없는 경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공시를 해주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만 주시면 되고요. 자, 예제로 갈게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예제가 되겠죠? 회계 정책과 관련된 예제가 3개가 나와 있을 거예요. 원가 흐름 가정이라는 부분과 511페이지에 보면 회계 변경과 정책 변경과 관련해서 재고자산 선입선출법에서 이동평균법으로 변경했을 때 그다음에 유형자산 측정기준 변경해가지고 원가 모형에서 재평가 모형으로 변경했을 때 투자부동산 측정기준 변경해서 원가 모형에서 공정과학제로 변경했을 때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아마 예제가 3개가 나오고 있을 거예요. 3개인가 4개인가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정책 변경과 관련해서는 3개 그 다음에 추정과 관련해서는 하나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회계 정책 변경에서 첫 번째가 원가 흐름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선입선출법을 우리 가중평균법으로 바꿨을 때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해주면 되냐라는 거예요. 521페이지죠. 그래서 12월 말 결산법인 주한국이라는 회사가 있고 2년도 중에 재고자산 원가 흐름 가정을 선입선출법에서 이렇게 가중평균법으로 바꾸고 있어요. 그러면서 각 방법에 따른 보고기간 말에 재고자산을 보여주고 있어요. 선입선출법이었을 때, FIFO였을 때 8천, 11,000, 15,000 가중이었을 때 6천, 10,000, 12,000 이렇게 지금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한 번씩 봐주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가가지고 선입선출법으로 보고한 20X1년도와 20X2년도의 매출 원가는 각각 8만 원과 9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번씩 봐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2년도에 회계 변경과 관련된 회계 처리를 우리한테 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2번, 3번 문제 있는데 회계 변경과 관련된 회계 처리 먼저 하고 문제를 또 보도록 할게요. 자, 2년도의 회계 변경과 관련된 회계 처리는 우리 앞서서 어떻게 했었어요, 여러분? 그림으로 보면서 차이가 있었죠.
이렇게 차이 나는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재고자산의 차이와 2월 이익 영여금의 차이가 있었어요. 이 부분을 우리한테 회계 처리하라고 해가지고 우리 어떻게 했어요? 소급법으로 했을 때 소급법으로 했을 때 회계 처리가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여기 자 2월 이익 잉여금 재고자산 이렇게 여러분들이 회계 처리를 하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우리가 이제 문제에 가서도 그 부분을 적용할 생각을 하고 가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2001년도 차이나는 2년도의 회계 변경과 관련해서 차이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죠. 2년도에 2년도로 가보면 2월 이익 잉여금 11,000원에서 만원을 빼보면 1년도에 재고자산 차액 부분이 나올 거예요. 지금 나오죠? 2년도의 회계 변경과 관련된 회계 처리를 우리한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 여기 가서 1년도 말에 11,000원에서 만원을 뺀 금액이 있을 거예요. 이게 1년도 말의 재고자산 차액이라고 보면 되겠죠. 1,000원이죠, 여러분. 여기 지금 나오는 거죠. 이렇게 차액 부분. 그리고 2년도로 가가지고 15,000원에서 12,000원을 뺐어요. 그러면은 3,000원만큼의 재고자산 차액이 생기는데 이거 2년도 말의 재고자산 차액은 얼마예요? 3,000원 되겠죠. 그래서 대변의 재고자산 차액 3,000원 이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차변으로 가서 전년도로부터 넘어 2월 이익 잉여금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얘는 뭐예요? 1,000원만큼이 넘어왔기 때문에 차변에 2월 이익 잉여금 1,000원, 대변의 재고자산 3,000원, 나머지 부분을 우리는 매출 원가로 잡아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우리한테 2년도에 비교 포괄 손익 계산서에 비교 공시되는 매출 원가는 각각 얼마인지 계산해 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계산해 보면 되죠. 1년도에 회계 변경을 했다고 가정할 경우에 회계 처리를 해보세요. 1년도에 우리 회계 변경을 했다라고 하면 재고자산 부분이 앞에서 차이 났을 때 1,000원 났단 말이에요. 1,000원. 1년도에 우리 변경을 가정했을 때 그럼 재고자산 1,000원. 2월 이익 잉여금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되겠죠? 2,000원 나오죠. 지금 1년도에 했다고 했을 때는 2년도에 한다고 했을 때는 3,000원과 지금 1,000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1년도에 했다고 했을 때는 2,000원과 1,000원과 2,000원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뭐예요? 재고자산 1,000원, 11,000원 마이너스 만원 해서 차액이 1,000원 나왔고요. 2월 이익잉여금은 8,000원 마이너스 6,000원 이렇게 해서 2,000원만큼이 0년도 말의 재고자산 차액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분계는 전년도와 올해를 비교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신경 쓸 게 별 없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가서 비교 손익계산서의 매출 원가를 우리가 확인해 보자 그랬어요. 그럼 1년도와 2년도의 매출 원가를 확인해 볼 텐데 회계 변경 전에 매출 원가가 8만원과 9만원이라고 지금 되어 있으니까 문제 2번에 선입선출법으로 보고한 1년도와 2년도의 매출 원가는 각각 8만원과 9만원이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8만원과 9만원을 가지고 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 회계 변경의 효과를 확인해 보면 1년도에는 1,000원이었고 1년도에는 1,000원이었고 2년도에는 지금 변경 효과가 2,000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변경 전과 변경 후를 비교를 해보면 변경 전에 매출 원가에서 회계 변경 효과 1,000원 차감해주면 변경 후에 매출 원가는 79,000원. 2년도에는 90,000원에서 2,000원을 차감해주 90,000원에서 2,000원만큼을 우리가 이렇게 더해주는 효과가 있으니까 변경 후의 매출 원가는 92,000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되죠.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우리한테 뭘 주고 있냐면 3번은 만일에 한국이 2년도에 매출 원가를 계산할 때 기초재고자산을 선입선출법 금액, 기말재고자산은 가중평균 금액으로 기초를 했다고 할 경우에 회계처리를 하시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초할 때는 재고자산을 선입선출법으로 계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말할 때는 가중평균법으로 계산을 했어요. 이 회사가. 그랬다고 했을 때 우리한테 회계처리 어떻게 할 거니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초할 때와 기말할 때 다르죠. 기초 선입선출법 금액 1,000원. 그래서 우리 2월 이익 잉여금 1,000원만큼 선입선출법으로 적용했으니까 1,000원만큼 그대로 가주면서 우리 매출 원가 부분을 우리 대변으로 보내주면서 1,000원만큼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2년도 말에 재고자산은 가중평균법으로 측정했기 때문에 수정할 금액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뭐만 해주면 되냐면 11,000원 마이너스 10,000원 이퀄 1,000원인 1년도의 재고자산의 차액만큼만 여러분들이 2월 이익 잉여금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이 교시에서는 예제 2번, 3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